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웅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자연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인간과 동물과의 이 관계, 이런 이 관계에서 어떤 바람직한 어떤 윤리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죠. 특히 이제 후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동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모두 나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홀로코스트하고 어떻게 이런 관련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도 있는데, 이 찰스 패터슨의 그 동물 홀로코스트를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인간 우월주의가 결국은 이제 어떤 동물에 대한 차별, 뭐 이제 종 차별이죠. 그런 것들을 낳고 거기에서 이제 이 도살장이 얼마나 아우슈비츠의 이 가스실과 유사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섬찟할 정도로 상당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이 토른 사례에서도 지금 처음에 드러나 있듯이요. 어떤 식량으로서의 이 동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먹을거리와 이 윤리학의 관계, 과연 먹는 게 윤리적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피상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마트에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유기농 제품을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런 소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크 세고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는 소비자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시민으로서의 삶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논의까지, 그래서 이제 동물 해방론 또는 이제 동물 권리론까지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이 자연계에 대한 책임, 그러지만 이 자연계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 대상도 있지만요, 여기에 이제 뭐 동물, 나아가 또 식물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윤리학의 어떤 근본적인 전환이 지금 일어나는데, 환경 윤리에.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적인 윤리학에서 탈인간 중심적 윤리학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좀 소개만 하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떠한 어떤 전체론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태학의 등장, 그 다음에 생태주의 이런 거하고 같이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데자르댕이 살짝 이제 얘기만 하고 운만 띄우고 이제 끝나는 그런 것으로 이번 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과의 어떤 윤리적인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이미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책임이 있느냐, 어떤 미래 세대의 권리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미래 세대는 미래에 존재할 인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았을 때, 즉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동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이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이제 이 동물 해방론의 이 동물 해방 운동의 이제 바이블로 이제 불리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거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은 인간이 아닌 동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non-human animals라고 하거든요. 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동물, 인간 그러면 인간은 마치 동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동물이고, 이 동물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죠. 그렇게 놓는 것이 우리가 이 사안을 갖다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용어를 바로잡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이제 토론 사례에 뭐 세 차례 농업혁명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동물을 어떤 가축화하고 그 다음에 품종을 개량하는 그러한 이제 육종 작업을 하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 동물 유전학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선택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음식으로서의 동물 또 식량으로서의 동물과의 관계에서 201쪽의 두 번째 단락의 끝에 보시면 과연 이 번식, 사육, 도살 또 먹는 방법 이런 것들에 과연 우리가 제한이 가해져야 되느냐. 예. 여러분 어떤 우리의 어떤 뭐 사고라든가 어떤 행위 이런 것들에 제한이 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된 대상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까 이런 식용 동물들이 그런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떤 제한이 가해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202쪽으로 가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 피터 싱어 덕분에 우리는 이제 소위 이제 팩토리 파밍이라고 하는 공장식 축산, 영농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피터 싱어가 뭐 저녁 식탁이라든가 동네 슈퍼마켓이나 정육점에서 이 광범위한 무엇을 보게 되냐 그러면은 착취를 보게 된다. 즉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착취적 관계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공장식 축산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물 해방 이 책이 1973년도에 처음에 이제 아티클로 나왔다가 75년도에 책으로 출판이 되면서 현대의 어떤 공장식 축산의 실상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줬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송아지 고기 생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미 어떤 양계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양돈 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지금.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심심치 않게 TV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보다 싼 값에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아주 열악한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사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불타고 있는 아마존 밀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이 서구 선진국 특히 이제 뭐 버거킹이나 아니면 뭐 맥도날드, KFC 이런 데들이 있는데 패티 고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곡물도 키워야 하고 거기에 이제 소용이 되기 위해서는 밀림이 계속해서 뭐 몇 달이고 불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마존 밀림에서 어떤 키워진 그러한 곡물을 먹은 소들을 뭐 도축하지 않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결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가격적인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뭐 환경 파괴가 아울러서 뭐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들의 삶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205쪽으로 가보면 거기 토론 주제 1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어떤 과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동정심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기초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의 식용을 금지하는 게 뭐 문화적인 이유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으로 전부 다냐?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서양의 어떤 윤리학적 전통이 여기에서 이제 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206쪽으로 가보죠.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인간 중심적 윤리학에서 탈인간 중심적 윤리학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 중심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데 그러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206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거기 그런 말이 나오죠. 전통적인 서양의 윤리학은 뭐냐면 도덕적 지위라고 하는 거 인간만이 갖습니다. 예, 인간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환경윤리도 응용윤리이지만,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고 그래서 결과주의적이에요. 왜 결과주의적이냐 그러면은 인간에게 득이 되냐 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존중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들이 결정돼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렵게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거기 나오지만, 우리가 자연계에 관련해서 간접적인 책임을 가질지라도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이게 뭐뭐와 관련하여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것을 갖다 그 간접적 책임을 얘기할 때 표현을 쓰는데 regarding을 써요. 좀 여기다가 이제 가로치고 이렇게 좀 볼드체로만 해놓지 말고 같이 변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자연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갖지는 않는다 그랬는데, 뭐뭐에 대한 책임할 때는 직접적인 책임이거든요. 이럴 땐 to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regarding하고 to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이따 이제 칸트도 나오지만, 칸트한테 있어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의 원인자로서의 다른 인간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가져요. 의무를 갖고. 이때는 뭐냐면은 직접적 책임이에요. 투니까 뭐뭐에 대하여. 하지만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러면은 그 동물에 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동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없지만 간접적 책임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만일에 동물을 학대했을 때 학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냉담하고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갖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학대행위나 가학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즉 뭡니까? 여전히 이러한 결정의 기준 자체는 누구한테 있냐 그러면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동물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라고 하는 거 regarding하고 to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구별해 놓으시는 게 여기서 중요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207쪽의 두 번째 단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20세기 후반에 어떤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 그러면, 자연계에 대해서 to죠. 직접적인 윤리적 책임이 있대요. 이걸 다시 뭐라고 바꿨습니까?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 따지는 거는 간접적 책임이겠죠. 근데 이런 거 안 따지고 자연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이제 서양 전통적인 윤리학은 어떤 자연에 대해서 또는 동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여기 또 신학적인 전통도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어떤 도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 세대의 어떤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권리로까지 연결이 되느냐라는 논의를 했거든요. 결국은 미래에 존재할 미래 세대에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상호적 계약 관계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갖다가 미래 세대를 배려해야 된다, 염려해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역지사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그 현 세대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하진 않지만 존재하게 될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일종의 그러한 어떤 그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 영역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그 윤리가, 이런 환경 윤리가 그 인간 종을 넘어서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윤리적 확대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 확대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마치 음악에서 점점 세게라고 하듯이 크레센도로 나가다가 더 이상 아무리 크게 그 세게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이 서양의 전통적인 윤리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우리는 그런 엄청난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윤리학을 버리고 탈인간 중심주의적 윤리학으로 아주 레디컬하게 전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쫓아가 보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전통적인 그 윤리학이 어떤 입장이고 여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해보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자연법적 전통에서 이제 살펴봤던 인물들이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옵니다. 이 두 철학자이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자연 대상들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도 가지고 있고, 윤리 그 영혼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여기 지금 인용문이 있죠.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영혼론에서 식물하고 비지성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역시 핵심은 지성에 있죠. 그리고 지성적인 동물로서의 인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능이 인간에겐 사고 기능이라고 하는 게 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의 위계를 나눠 놓는 거예요. 이 자연은 어떤 의도 없이, 목적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목적론적 사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또 아퀴나스도 여기에 대해서 이건 신의 섭리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08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 둘 다 공히 인간만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성, 영혼을 소유하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모럴 스탠딩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 관련해서 갖는 의무는 여기 리가딩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그 인간의 어떤 필요, 유무, 여기와 관련해서 그런 결과주의적인 입장에서만 배려를 할 건지 말 건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2차적이고 간접적인 의무일 뿐이죠. 칸트로 가볼까요? 칸트,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듯이 거기 이제 중간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칸트는요, 동물에 대해서 그냥 물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카르트가 나오네요. 데카르트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동물이나 식물들은 그냥 동물은 생각 없는, 사유 없는 그런 야수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기계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렇게. 그 도덕적 지위의 기준이 데카르트한테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도 이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제 철학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리주의자였던 제레미 벤담인데, 이 사람의 그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은 두 줄은 꼭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가, 혹은 그것들이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211쪽에 여기 이제 벤덤은 공리주의적 견해에 어긋나지 않게 도덕적 고려 가능성의 영역을, 여러분 여기 도덕적 지위, 도덕적 고려 가능성,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가 moral standing, moral considerability라고 얘기하는 이걸 두 가지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미래 세대는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대가 어떤 권리가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할 수 없으니까
이런 도덕적 지위라든가 도덕적 고려 가능성이 훨씬 여기에 또 이렇게 그 가져 들어와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냐. 그래서 새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영역을 갖다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쾌고 감수 능력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러면 뒤에 나오지만 유정성이라고 하는데 센션스라고 하는데 그냥 감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도덕적인 고려 가능성 영역에 늘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기존의 이제 서양의 전통적인 윤리학이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 지위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성, 영혼, 이성, 뭐 의식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판할 수 있냐 그러면 기준을 그런 합리성으로만 잡지 말고 벤덤이 뭐라고 그럽니까? 감각, 쾌고 감수 능력에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뭐 이런 방법도 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위 최소한 뭐 고등동물로서의 어떤 포유류까지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뭐 절충 뭐 그런 정도 타협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조엘 파인버그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하튼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과 자연 또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착취관계, 지배관계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212쪽으로 가면 이게 그냥 철학 전통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서양의 신학 전통 자체도 그래요. 여기서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양 종교 전통이 그 철학 전통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라고 인용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옛날에 살펴봤지만 과연 인간이 이 자연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지배자인지 도미네이터인지 아니면 스튜어즈라고 하는데 뭐 아니면 관리인인지 청직인지. 근데 사실은 린 화이트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지만 사실 또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신학적 전통도 사실은 그 이중적이라는 거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얘기해서 213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런 주장이 기독교 신학에서 유일하거나 가장 합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또 그리스도교의 여성 신학자들이 이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청지기의 역할 이런 것들을 또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단선적으로만 해석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초기의 환경윤리학이라고 이제 나오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거는 서양의 어떤 전통적인 그 윤리학적 전통 또 신학적 전통들이 인간과 자연 또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어떤 한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도덕적 지위라든가 도덕적 고려 가능성을 지금의 그 어떤 영역의 이런 범위에 가둬놔서는 안 되고 더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기존의 논의를 좀 더 이제 세련되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한 발자국 좀 더 나가서 또 어떤 합의점을 도출한다든가 이런 식의 주장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존 패스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윌리엄 블랙스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소위 초기의 환경윤리학 어찌됐든 그냥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잘 써보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보면 서양의 철학적, 종교적 전통 내에서는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하고, 인간 우월주의죠. 근데 인간의 자연 지배는 정당한 것으로. 이건 뭐 아주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자연 지배는 곧 뭐이기도 했냐 그러면은 17세기 과학 대혁명을 이 프란시스 베이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이컨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연과 여성은 같은 걸로 봐요. 그래가지고 자연을 막 여자처럼 정복하고 지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노골적으로 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성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적 시각도 과학도 이제 남성 과학이 있듯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여성이 과학을 했을 때 어떤 또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존 패스모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이 존 패스모는 214쪽에 거기에 이제 존 로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로크가 이제 철학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철학자의 역할은 쓸모없고 비합리적인 거 이런 대안을 제거하는 거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패스모는 여전히 이제 좀 보수적인 입장의 윤리학자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만 뭐 자연을 신성시하고 신비주의 뭐 아무래도 그러죠. 어떤 영성의 장소라고 이제 자연을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권 옹호론까지도 이런 것들은 결국 서양적 전통 포기를 요구하니까 이런 견해는 제거해야 할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과격하죠,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가톨릭 쪽에서도 반종교개혁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이제 초기의 환경윤리에서는 어떤 굉장히 진영 싸움이 이제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패스모어도 부인할 수 없는 거는 뭐냐 그러면 서양 전통이 분명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거의 폭군 수준이었고요. 전제군주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연과의 관계를 위한 어떤 맹아, 어떤 씨앗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웃사랑이랄까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서 215쪽으로 가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인용문 다음에 보면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뭐 괜히 이제 새로운 윤리 지금 여러분 얘기했듯이 여기서 새로운 윤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탈인간 중심주의적 윤리겠죠. 이런 거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윤리가 있잖아요. 전통적인 윤리 이거를 갖다가 좀 현실에 맞게끔 이게 좀 잘 써보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그렇죠. 뭐 누구도 이웃을 독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윤리적 당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생태적 재앙도 너무 탐욕이나 근시안적인 안목 때문이니까 좀 사려 깊은 그러한 그 행위를 통하면 이게 극복이 된다. 그런 요소들이 기존의 서양의 전통적 윤리학에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쓰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소비주의 사회에서의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세계에 대한 보다 더 감수성 있는 태도를 이제 좀 갖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수성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떤 그 버처 에식스라고 하는 거죠. 덕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염려 이런 것들 있죠. 태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에서 지금 이 패스모어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환경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갖다가 좀 사력 있고 감수성 있는 그러한 태도로 전환하면 굳이 그 새로운 윤리가 필요할까? 이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16쪽으로 가보시면 인용문의 처음과 끝만 보면 보다 감수성 있는 사회라면 결국은 우리는 세계를 더 보살펴야 되지 않냐, 케어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덕윤리적인 논의를 여기에서 끌고 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러분 서양의 전통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죠. 그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한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연계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인간은 자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자연에 관한 책임은 있을 수 있죠. 왜? 인간에게 이해관계가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보살피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느끼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의무는 아직까지 등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패스모어는 뭐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표준적 윤리 이론을 확장하려는 또 다른 초기의 시도가 누가 있냐 그러면 윌리엄 블랙스톤이 있습니다. 블랙스톤은 좀 더 나가요. 예, 이 블랙스톤은 어느 입장에서 얘기하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칸트의 의무론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217 속의 첫째 줄에 보시면 블랙스톤은 단순하게 욕구하는 것과, 여러분 욕구와 관련되면 뭐죠? 공리주의예요. 근데 여기 권리로 갖는 것을 비교하면서 욕구보다는 권리가 우선한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권리 하나를 새로 만들어내죠.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한 권리. 이거 우리 여러분 환경권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환경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시대 그런 거 없었어요. 현대에 와서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만큼 환경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패스모어는 얘기했지만 그걸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권은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시장에 맡기는 건 결국은 쾌락주의적 그 공리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호 공리주의잖아요. 근데 218조 첫째 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나의 권리와 갈등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는 단순한 욕구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게 칸트의 전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칸트 라인이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러한 그 극심한 환경 폐해들이 야기되는 상황에서는 도덕적인 권리로서 이런 환경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이 블랙스톤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느냐 그러면 220쪽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일단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이 블랙스톤의 이 주장, 이 환경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재산권은 제한이 되겠죠. 예. 그리고 수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게 맞고요. 제가 뭐 많은 얘기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만일에 어디에 거주하시는데 주상복합이라고 해보죠. 저층에 거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1층에 많은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음식점들이 뭐 공기정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입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지 않거든요. 일본은 있습니다. 뭐 고깃집을 한다 그러면 용량 얼마짜리에 반드시 공기정화기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피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고 그냥 항상 그 빠지지 않는 고기 삼겹살 구운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하고 그래서 살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 정말 그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게 환경권이에요. 예.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지만,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가의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어떤 상행이라든가 그런데 영업행위 또 재산권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오롯이 그냥 피해를 그대로 입어야만 하고 오히려 영업방해로 이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일에 이것이 강력하게 이러한 이제 환경권이 강력하게 실행이 되고 정책적 효과를 거둔다라고 한다면 법도 개정을 하면서 그래서 상호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고 또 상행위를 자유롭게 제약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개발 이데올로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어떤 거주권이라든가 뭐 어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어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권리를 더 강력하게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비판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미 기존의 전통적 윤리학으로도 가능한데 괜히 권리의 수만 늘려서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다른 환경 오염이나 파괴에 대한 논의 자체를 피해를 입게끔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주장이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불필요하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 의무하고 소극적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도덕의 기초는 위해 금지예요. 때리면 안 되죠. 괴롭히면 안 되고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선을 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근데 지금 이런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마치 다른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뭐 자동차 운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듯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블랙스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정부 국가의 의무가 있는데 어떤 무상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뭐 대학원 교육까지 무상으로 해달라 그런 요구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국민 의료 보장 사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유학까지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한 권리를 왜 블랙스톤이 주장을 하고 이것이 의미가 있냐 그러면 사실 이게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어떤 권리로서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더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뭐 인간의 어떤 뭐 그런 감정들이 있죠. 욕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탐욕 때문에 개인의 건강권이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국 사회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사도 못 가요. 왜냐하면 누가 이사 옵니까? 그러면 뭐 엄청나게 재산을 손해보고 누군가 들어오는데 그분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의 뭐 부동산이나 이렇게 해서 속여서 들어오나요?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곳인 거예요, 이게. 아예 뭐 방 몇 개는 못 쓰고 그리고 집이지만 못 들어오고 딴 데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한국 지금 사회 현실이. 그러니까 이 환경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럼 마지막에 나오지만 자유방임적 정책을 이제 금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냥 알아서 해결하더라고요. 개인의 문제로 다 돌려버리는데 이게 환경 문제가 개인이 뭐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지역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반드시 어떤 구조적인 제도적인 장치로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그만큼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도덕적 지위 4번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 관련한 의무하고 대한 의무,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니까. 223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졌는데 이제 탈인간 중심주의적 확장으로 이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세 번째 단락에 나와요. 직접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점점 확장시켜 갈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래서 224쪽의 두 번째 단락에 오면 왜 자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 도덕적 지위라든가 도덕적 고려 가능성을 얘기하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세대 때문에 그래요. 미래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미래 세대 권리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현 세대의 책임은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225쪽에 이 조엘 파인버그가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한번 또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권리. 이거 이제 미래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물을 보죠, 동물. 226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인용문 바로 밑에 칸트가 왜 동물 학대에 대해서 금지를 시키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간접적인 의무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뭐라 그러냐? 그럼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동물에 대해 의무를 갖는다. 직접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권리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이해관계를 가질 때인데요. interest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뭐 이해관심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랬는데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그 사람에게 증진돼야 될 어떤 선이라든가 어떤 복지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건 뭐냐? 227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의욕적 삶이 있는데 뭐 다양해요. 이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막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227쪽의 마지막 단락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최소한 고등동물은 포유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권리를 갖죠. 근데 식물은 가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관계를 여기서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 목적, 복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자기 자신의 선이 뭔지, 목적이 뭔지 여기 이제 의욕적 삶을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제한이 가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같질 않아요. 왜냐하면 식물은 인지 체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미리 운을 띄워놓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다 개별 동물들에 대한 얘기지. 이것은 그 개별 동물들의 그 집합체로서 종은 그러지 않아요. 이 종에 대한 책임까지 얘기하려면 이제 더 확장시켜서 나가야 되고 전환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28쪽으로 가면은 결국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우리의 의무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인지 능력을 소유한 개별 존재들 여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식물은 없죠.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종은 없어요. 이건 종은 집단적이지 않습니까? 개별 존재에만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이 파인버그가 얘기하는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적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5번으로 가서 나무는 지위를 갖는가? 이게 이제 크리스토퍼 스톤인데 228쪽에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나오죠. 여기서는 도덕적 권리는 아닌데 법적 권리예요. 여러분 이 법적 권리를 갖는 문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데 뭐 우리가 이제 법인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스키장 건설을 놓고 시에라 클럽하고 월트 디즈니하고 이제 뭐 소송도 하고 그랬을 때 스톤이 이런 글을 쓴 거죠. 나무도 지위를 갖는가?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산을 골프장으로 개발한다 그랬을 때 시민단체는 누구가
그것에 대해서 후견인이 돼서 거기에 대한 그 골프장에 들어오면 어떤 이해관계를 해치게 되는지를 증명하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소송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솔직히 이런 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놀라운 얘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226쪽 마지막 단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권리의 진화론적인 발전을 강조한다.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적 발전을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은 그러죠. 인권 아닌 게 없다고. 이것도 인권, 저것도 인권. 왜 이렇게 리스트가 늘어나냐?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늘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예. 그러니까는 독일의 헌법 제1조가 뭡니까?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권력의 국민주의가 나오고 그러지만 당연히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에는 문화가 발달할수록 인간 문명이 진화할수록 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심지어는 여기 밑에서 보면은 인간의 도덕적 발전의 역사는 사회적 본능과 동정의 대상을 계속 확장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찰스 다윈의 견해. 이거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 7장에서 본능이라고 하는 장을 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이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본능이거든요. 도덕은. 그래서 이 사회적 본능이라는 것 자체 이게 도덕성인데 여러분 도덕성도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어도 도덕적 확장주의잖아요. 고려의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본능으로서의 도덕성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한다라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하죠. 신을 믿지 않으면 도덕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건 넌센스예요. 그건 유실론자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찰스 다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회 진화의 산물이에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회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좀 보시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의거해서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이 권리에 물론 여기 법적 권리지만 이런 것들의 진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는 거. 리스트는 계속해서 더 확장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어떻게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단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후견인 노릇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있어요. 스톤의 얘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후견인이 돼야 되느냐, 누가 대표성을 갖느냐, 그것도 논란이 되죠. 제가 미리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환경윤리, 환경철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배운다라고 얘기 저는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다만 그러한 논의들을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해서 그 속에서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렸다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최선의 해결책들을 찾아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유일하게 하나의 정답?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정책은 경제학적인 결론에 의거해서 결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걸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매직 블릿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학문은 환경윤리나 환경철학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도 이렇게 논의가 계속되고
뭐 주장과 비판이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33쪽에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자연물의 법적 지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진화의 산물이죠.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터 싱어와 동물 해방론이 있는데, 여러분 피터 싱어는 워낙 유명하고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종차별주의에 대한 정의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234쪽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종의 구성원에 속한다는 이유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는 것 역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이게 이제 종차별주의예요. 싱어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레이시즘이 있고 섹시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있고 성차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물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종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물이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종차별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종차별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235쪽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벤덤 얘기했던 그 구절이 또 나오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시고, 236쪽으로 가면 벤덤에게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권리는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금 중요한 거 인지적 요소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쾌고, 감수 능력, 유정성, 감각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중간 부분에 보면 유정성은 이해관계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게 뒤에 문제가 될 거예요. 충분 조건인 건 알겠는데 왜 필요 조건인데?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37쪽도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또 누가 나오냐면 톰 리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피터 싱어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톰 리건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 논문에서 물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동물의, 그러니까 이 사람 동물 해방론이 아니라 동물 권리론이라고 그래요. 동물의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톰 리건은 권리에 기초한 동물 옹호론인데, 이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238쪽의 마지막 단락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싱어에게는 조금 굉장히 뼈 때리는, 뼈 아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싱어가 주장했던 것은 어떤 그 잔혹한 어떤 사육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비인간적인 그 사육 환경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만일에 그 완전히 그 뭐 방목하고 친환경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육 과정에서의 모든 고통을 최소화시켰다.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게 고통의 최소화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 고기를 먹었을 때의 기쁨은, 그 쾌락은 더 상승시켰다. 그러면 뭐 육식이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리건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결국에 어떤 사육 환경을 바꾸고 방식을 바꾼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냐? 239쪽에 인용문이 있잖아요. 거기 각주에 보면은 강조는 리건이 한 것이다 그랬는데 강조가 안 돼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자원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드체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그러면, 동물을 우리의 자원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는 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40쪽으로 가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인간은 이른바 고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소유한다. 여러분, 고유 가치하고 도구적 가치의 차이는, 도구적 가치는 유용성이에요. 고유의 가치는 그 자체가 갖는 가치고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그 자체가 갖는다는 가치가 뭘까? 아주 그 사람에게 고유한, 인간에게 얘기한다면 뭐 옛날엔 그렇게 얘기했죠. 이성 뭐 이런 식으로 고유 가치라고 한다면, 마지막 단락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칸트의 윤리 전통하고 매우 아주 유사하게 여겨지지만, 리건은 이 고유 가치가 칸트하고 달라요.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자율적인 행위를 할 능력, 그러니까 이성적 존재, 자율적 인격에게 고유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리거는 이것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어떤 자율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인간도 있거든요. 그분이 도덕적 행위자하고 도덕적 수동자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안락사를 논의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밑에도 나와 있지만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에요. 모럴 에이전트는 아니죠. 어떤 행위도 못해요. 의식도 없어요. 그냥 숨만 쉴 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 수동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도덕적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럴 때도 아프고 병들고 혼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뭐 자동차를 뺏는다든가 재산을 뺏는다든가 뭐 개인정보를 마구 팔아버린다든가 그건 범죄 행위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왜? 지금 혼수 상태에 있지만 그 사람은 인간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될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여전히 그 도덕적 수동자이다 할지라도, 행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덕적 존재고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42쪽이에요. 그러니까는 242쪽의 첫째 단락의 마지막 거에 보면은 행위자나 수동자나 뭐든지 간에 하여튼 식량이든 뭘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앞에 도덕적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러는데 삶의 주체라는 거죠. 삶의 주체. 생명이란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삶을 영위하는데 이 삶을 영위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생존하는 거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42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리거는 정의는 우리가 고유의 가치를 갖는 모든 개체를 그 가치에 걸맞은 방식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고유의 가치를 가진 존재, 즉 뭐냐, 삶의 주체죠. 그런 사람에게는 존중의 원리를 다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것들 평등주의적 정의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동물 권리론에서 동물에 대한 그러한 어떤 뭐 실험이라든가 뭐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동물 복지의 윤리적 함의 4가지 얘기했는데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기 243쪽부터 보면은 이제 동물 사육을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이제 육식 금지. 사실은 이제 싱어는 모두 다 채식주의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보면은 스포츠로서의 어떤 수렵, 이런 게 여러분 사냥 산업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굉장히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동물원, 로데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동물 실험 중단. 최근에도 액상형 담배의 어떤 그 유독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뭐냐면 종들의 도덕적 지위, 종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개별적인 존재만 갖는다라고 하는 게 파인버그 리건스가 다 공통된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그러면 동물 해방론과 동물 권리론이 어떤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245쪽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싱어를 향한 한 가지 비판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측정의 문제. 이거 항상 공리주의는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에서는요 2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죠.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거기 나오지만 첫째 줄에 이해관계에 대한 동등한 고려의 원리. 이 2가지가 양대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밑에도 나오지만 물론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관계하고 동물의 부차적인 이해관계가 대립했을 때, 상충했을 때, 그럴 때는 기본적인 게 우선이겠죠. 근데 둘 다 기본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을 먹지 않으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충일 때. 인간이 그냥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동물은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게 되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 이게 동물 해방론의 핵심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7쪽의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삶의 주체라는 기준이 1년 혹은 그 이상 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포유동물에게만 적용된다는, 매우 협소하죠. 리건이 얘기한 게. 왜냐하면 삶의 주체는 그냥 삶을 향유하고 영유한다는 건데, 이건 그냥 단순히 생존한다는 걸 넘어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248쪽으로 가면 이건 이제 다음 논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동물복지운동은 개체주의적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전체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탈인간 중심주의적 윤리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론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환경 철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건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환경 파시즘이야. 파시즘은 전체주의인데 결국은 뭡니까? 전체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을 위해서 개체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 환경 파시즘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건데, 그냥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태주의로 가게 되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또 있어요. 어차피 뭐 하나로 다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이 차원에서는 이렇고 저 차원에서는 저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253쪽에 이거 하나만 언급하고 뭐 한두 개만 언급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53쪽에 가보시면 거기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싱어가 얘기했던 유정성, 그리고 리건이 얘기했던 삶의 주체, 그래서 유정성과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도대체 도덕적 지위를 갖는 데 있어서 충분 조건인 건 알겠는데, 그게 왜 필요 조건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그러한 임의적인 제한을 두느냐예요.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정성, 주체성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패스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케네스 패스터는 생명. 생명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제한을 두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생명 중심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건 임의적 제한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한번 읽어보시고, 유정성, 주체성, 필요 충분 조건인 거 좋다. 하지만 왜 이게 충분 조건인 건 알겠는데 필요 조건이냐. 거기에 대해서 생명도 사실은 필요 조건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충분 조건 내도 들어간다. 이런 주장을 패스터가 하는 거죠. 그 패스터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55쪽에 이제 동물 해방 말미에 피터 싱어가 한 얘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래도 이번 장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철학은 시대의 기본 가정들의 의문을 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일종의 피터 싱어가 자신이 이제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이 책이 얼마나 놀라운 어떤 쟁점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써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철학만 그렇습니까? 모든 학문이 시대의 기본 가정, 오래되면 낡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기득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고, 다이나믹한 사회를 위해서도 그것은 결국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철학도 사상도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여기에서 크게 부패나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줄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피터 싱어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서양의 전통적인 윤리학, 전통적인 신학, 이런 것들의 한계와 그 의미를 그래도 드러내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한테 그 과제에 대해서 7번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 김성호 선생님의 논문을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지만 아주 심각한 좀 문제가 하나가 놓여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